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저기 골목길에 모텔방 하나 잡고 주무세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이미 주신 집이니까 아버님 집이라고 잡아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며느리 이지연의 싸늘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며칠 전 43년을 함께 한 제 남편이자 아들 준영이의 아버지였던 영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의 집 현관에서 들은 말이 고작 저것이라니.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해주고 아들에게 내어준 7억이 넘는 이 집에서 저는 한밤중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인생 73년,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철 씨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7일째 되는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3세 박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럽고 제 스스로도 믿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연입니다. 남편과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제 남편 영철 씨가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외면과 저의 처절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남편 김영철 씨는 지게차 기사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 역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에 물 마를 틈이 없었죠. 오직 하나, 아들 준영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고생을 견뎠습니다.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저희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돈이 물쓰듯 나갔지만 준영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 역시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준영이는 마침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영철 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동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게차 기사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준영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영철 씨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돈까지 아껴 준영이에게 보냈고 저 역시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 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준영이의 앞날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월급날 준영이가 용돈을 가져다 줬을 때의 뿌듯함이란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던 준영이의 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할 지옥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 이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깔끔한 옷차림에 예의도 발라 보였습니다. 남편 영철 씨도 여보, 참 괜찮은 아가씨 같네요.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영이가 아버지, 어머니,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네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라고 말을 꺼냈을 때 영철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저희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7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영철 씨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너희 어머니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우리를 모셔야 한다.
준영이는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 어머니. 라고 대답했고 이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여 계약서에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명시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하객들 앞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복받은 남편을 얻었다. 하고 인사하던 이지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지연과 준영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해도 말이 짧아지고 주말에 아들이 보고 싶어 신혼집에 들르려고 하면 어머니, 저희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하며 거리를 두려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추석이 되어도 설날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이지연이 몸이 안 좋아서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있어 간 김에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 영철 씨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지연이 나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영철 씨는 마치 무슨 남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집인데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하나 싶어 서운함이 밀려왔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영철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애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잔뜩 상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서글픔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영철 씨 생일에도 제 생일에도 인사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인터폰 너머로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마치 택배 기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따스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영철 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병마의 그림자가, 제게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냉대 속에서 저희 부부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남편 영철 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이가 고작 이런 병을 얻다니. 저는 그 충격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영아, 내 아버지가 위암 사기라고 하네. 빨리 병원에 와봐야겠다.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영이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주말에 온다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럴까요? 영철 씨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깊은 상실감을 보았기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말에도 준영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겨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자 전화 너머로 며느리 이지연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화내시네. 전화 끊어. 그리고 정말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짐이 된 거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구나.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저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영철 씨의 수술날에도 준영이와 이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저 혼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어머님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며느리도 몸이 안 좋다는 변명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영철 씨는 오직 준영이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언제 올까? 내가 너무 많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는데도 영철 씨는 오직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영철 씨가 제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준영이에게 맛있는 밥을 한번 해주어야 하는데. 내가 만든 동태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아직 어려서 시아버지 돌보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내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제발 시간 내서 며느리와 함께 한 번만 와라.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의 대답은 또다시 저희를 실망시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 냄새를 맡으면 토하거든요. 좀 더 안정되면 달게요. 며느리가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요?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후에는 마지못해 이지연과 함께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지연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준영이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영철 씨가 힘겹게 팔을 뻗어 준영아, 가까이 와봐. 우리 준영이 손 좀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준영이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영철 씨의 손을 겨우 몇 초간 잡더니 아버지, 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라며 황급히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잠시 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준영이가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영철 씨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서서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부모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내가 미처 몰랐던 건가? 아니면 지연이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변한 건가? 그래도 따뜻했던 아이였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탓에 준영이와 제대로 된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이지연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나간 사이 이지연은 영철 씨 병실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오셔야 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어머님과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 투병 중인 시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힘겹게 누워있는 영철 씨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말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부모에게 할 말인가. 제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준영이가 병실로 돌아와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연이 영철 씨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하고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영이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머니, 저희 이제 우리가 볼게요. 지연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병실 사람들이 들을세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 좀 더 좋은 병실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너무라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들이 저희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늙고 남루한 지게차 기사인 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주름투성이 어머니가 창피한 듯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연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아 이지연의 눈치를 보고 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저 돈만 받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망하게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남편 영철 씨는 6개월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제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철 씨는 오직 아들 준영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준영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이지연은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겨우 서너 번 병원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죠. 새벽에 간이 침대에서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영철 씨가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뛰어갔더니 어머님,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내 아버지가 위독하다. 지금 당장 와라. 라고 절규하듯 소리쳤더니 이번에는 정말 부랴부랴 이지연까지 급히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철 씨는 그날 새벽 4시 10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준영이는 언제 와요? 우리 준영이. 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3년을 함께 한 제 인생의 전부가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철 씨의 장례식장에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이지연을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가득했죠. 이지연은 검은 옷을 입고 와서는 조문객들 앞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6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갑자기라니요? 한 번도 진정. 어린 문병을 오지 않았으니 갑자기라는 말이 나왔겠죠.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참 참하네. 이렇게 상심하는 것을 보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이지연은 내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장이 너무 추워요. 여기 음식이 별로네요. 같은 불평만 늘어놓았죠. 저는 조문 오신 손님들의 음식도 챙기고 도우미도 관리하고 상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이지연은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발인 날이었습니다. 염을 마치고 영철 씨의 관이 상여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제가 뒤따라가는데 며느리 이지연이 아들 준영이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제 남편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영혼마저 분노에 떨렸습니다. 화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이지연은 멀찍이 서 있었고 핸드폰만 자꾸 쳐다보더군요. 아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그저 그를 안아줄 수도 위로해줄 수도 없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남편 영철 씨가 떠나고 집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그동안 영철 씨의 간병비며 장례비며 돈도 많이 들었는데
아들 준영이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무심했다고 합니다. 막상 영철 씨를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너무나도 황망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이제라도 가족답게 지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외로움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7일째 되던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준영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아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겠지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다시 한번 싸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이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다다 어머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연이 나왔는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더군요.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지연아. 내 남편 떠나보내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그때 뒤에서 아들 준영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은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준영이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아직. 그럼 뭔가 시켜드릴게요. 준영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집에서 해준 밥이 아니라 치킨 배달이라니.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아,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지내기가 참 쓸쓸하다.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지연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준영이도 치킨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준영이가 말을 꺼냈지만 이지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좀. 지연아,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이라도. 아니에요. 이 집은 신혼집이잖아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나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7억으로 산 집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니?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이지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했잖니.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어. 너희가 모시겠다고 했고. 그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준영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내가 큰 소리를 내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준영 오빠도 평소에 부모님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면, 갑자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왔는데 갑자기라고? 어쨌든 안 돼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커졌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손까지 벌벌 떨렸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해본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영철 씨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진정해요라고 말렸을 텐데 이제는 저를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라고요. 이지연도 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라고 했잖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옛날 얘기라고요? 21세기라서 부모 부양은 안 해도 된다고요? 이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이지연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오히려 자유로우실 텐데요. 서로 간섭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진짜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7억이나 하는 집을 사준 부모를, 평생을 희생한 저희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이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고 봐라.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젊은 법무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법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계약서를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영철 씨와 함께 결혼할 때 작성했던 증여계약서 사본을 챙겨 두었거든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요? 네. 그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준비했습니다. 남편 영철 씨의 투병 기간 동안 준영이와 이지연이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을 받았고,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통화 내역도 모았습니다. 영철 씨 장례식장 조문 기록도 가져왔습니다. 3일간 장례를 치렀는데 이지연이 얼마나 성의 없이 행동했는지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는 긴 이름의 소송이었습니다. 73세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준영아,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내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냐? 6개월 동안 겨우 서너 번이 전부였잖아. 그리고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도 너희들은 무관심했잖아.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냐?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만 기다렸는데 그건 어머니 정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지연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못 갔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어요. 상황.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무슨 상황이 그보다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는 이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있더군요. 어머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늦었다. 끝까지 해보자. 첫 번째 법정에 갔을 때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이지연은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마 73세 할머니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 법무사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남편 영철 씨의 6개월 투병 과정, 준영이와 이지연의 냉정한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모욕적인 태도, 모든 것을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준영은 6개월간의 투병 기간 동안 겨우 3번 병문안을 왔고 그마저도 10분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 이지연은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며 죽어가는 시아버지의 문병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우리 측 법무사가 그 말을 할 때 아들 준영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며느리 이지연은 계속 변호사와 뭔가를 급히 속삭이고 있었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2번째 재판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간 남편 영철 씨를 돌봐준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분의 증언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6개월 동안 간병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준영이는 언제 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은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 이지연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의 임종 때 참석했습니까? 이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임종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습니까? 이지연이 말을 못하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대신 답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에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법정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번째 재판에서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거였습니다. 양심적인 동료가 제게 제보해 준 것이었죠. 메시지 내용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지연이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며느리 이지연은 아예 뒤돌아 앉아서 고개를 숙여 버렸습니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피고 김준영,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준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일시적 감정적인 표현이었고 그냥 하소연한 것이었는데 재판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준영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남편 영철 씨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 박선영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며느리 이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법이 판단한 일이야. 이제 내 집을 비워줘야겠다. 법원을 나오는데 준영이가 울먹이며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키우고 영철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서울대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영아, 기회는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줬어야 했다. 이제는 정말 늦었어. 한 달 후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이지연은 그 7억짜리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남편 영철 씨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저희 부부의 노후가 담겨 있던 그 집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의 존엄을,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준영이에게서 연락이 와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마치 남에게 하듯 인사하더군요. 저도 잘 지내라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이지연은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준영이가 어머님, 지연이가 인사드린다고 하네요라고 말하길래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73년을 살면서 아주 늦게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남편 영철 씨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제 남편 영철 씨도 가끔은 여보, 왜 그랬어? 우리 준영이를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혈육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냄새나 진짜 미치겠어. 어디 요양원이라도 보내든가 해야지. 작은 방 안 살금살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미수는 손에 설거지거리를 쥔 채 멈춰선 상태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엌과 이어진 거실, 거기서 몇 걸음 떨어진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들려온 말은 분명했죠. 내가 얼마나 깔끔한 성격인데 그 노인네 냄새 때문에 요즘 숨이 막혀. 세탁기에 같이 돌릴 수도 없고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흐르던 물줄기를 잠그고 젖은 손을 수건에 닦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집에서 자신이 불쾌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박미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속마음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처럼 외롭지 않은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는 친구들과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멈춰선 미수는 숨을 들이쉬려다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네 속마음이었구나. 그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쳐서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났다기보다 참 서글펐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살기로 했던 집, 며느리와 아들이 힘들어하니 기꺼이 내놓은 내 집, 그런 공간 안에서
노인네 냄새 난다는 말로 내 존재를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 거기서 들려온 또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훈이는 왜 저런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거야? 진짜 이해 안 돼. 그날 밤 박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침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돌아 누웠고 고요한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비치는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박미순이 등을 돌린 채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뚝 멈췄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엄마 자요? 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자려던 참이다. 지훈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녀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일을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들었어요, 다. 그 한마디는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그러나 동시에 따뜻하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건 작은 전기방석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마다 허리가 시리다고 한 그녀의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날 밤 박미수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밝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아, 나 오늘 도서관 좀 들렀다 올게. 그래요. 다녀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나영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의 된장국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우유와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로 지훈의 발끝이 아주 천천히 나영의 쪽으로 미끄러져 다가갔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영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속 완벽한 육아, 아침 루틴, 건강식 식단을 공유하는 게시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는 저런 삶 살지 난 진짜. 입가엔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엔 뭔가를 가볍게 여기는 무심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미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잔반 하나하나를 별도로 분리수거통에 담았습니다. 지우는 일어나며 나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늦어? 응. 팀 미팅 끝나고 술 약속도 있어. 엄마랑 저녁은 알아서 드셔. 그 대답은 무심했지만 미수는 늘 그래왔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던진 말. 아, 냄새나는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내 옷에 냄새 배어서 민망했어요. 그 말에 숟가락을 집으려던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와는 달리 늦게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손엔 평소와 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박미순이 앉아 있는 거실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수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그래? 지우는 거실 TV를 끄고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이제는 엄마도 사람답게 좀 살자고요. 더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확신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아들의 말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야 뭐 괜찮아. 다들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박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살짝 굳은 흔적, 세월의 주름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깔끔한 실버 계약서, 파일과 안내 책자, 시니어 전용 레지던스 라일락 요양하우스. 엄마, 여기 한 번만 가봐요. 엄마가 원하면 안 옮기셔도 되고 그냥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박미수는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지만 곧 지훈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다는 걸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처럼 미소를 흘렸습니다. 넌 내 마누라가 뭐라 그랬는지는 알고 있니? 지훈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 안 해도 다 들었어요. 박미수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삼켰던 수많은 모욕과 그 모든 걸 감싸 안으며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번 삼켰습니다. 이번엔 화가 아니라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저장된 이름, 이나영 아내. 그는 그 진동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은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에 퍼져 있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변화의 신호처럼 박미순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이었다. 그날도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 지훈이한테 전화 왔는데 올케 몸이 많이 안 좋대. 임신 후유증 때문에 많이 예민하다더라. 엄마가 좀 도와주러라는 건 어때? 그 말에 박미수는 고민 없이 짐을 쌌다. 아들 집은 직장 근처라 오가기도 멀고 신혼집이라도 크지 않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이고 며느리니까 살아보면 알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녀는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새 수건을 사서 챙기고 주방엔 본가에서 가져온 양념이며 반찬들이 하나둘 채워졌다. 전날 나영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그 웃음에 박미수는 마음이 놓였다. 예쁘장한 얼굴, 또박또박한 말투.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참 다행이다 싶었다. 처음 몇 주간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다. 박미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나영의 빨랫감까지 챙겼다. 그녀는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이다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힘들지 않게, 며느리가 더 지치지 않게. 그 마음 하나로 견뎌낸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함께 살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나영의 말투엔 미묘한 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수건은 제 거예요. 앞으로는 따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된장찌개는 냄새가 좀 세잖아요. 저는 깔끔한 게 더 좋거든요. 처음엔 그냥 예민한 성격이겠거니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들 하니까. 박미수는 나름대로 맞춰가 보려 노력했다. 수건도 따로 챙기고 음식간도 가능한 한 심심하게 맞췄다. 그녀는 나영의 입맛을 살피며 된장국 하나 끓일 때도 고추장을 뺄까 말까 한참 고민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영 친구가 놀러 온다는 소식에 박미수는 사과를 곱게 깎아 작은 접시에 담아 문 앞에 내려놨다.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려던 찰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그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야, 진짜 같이 사는 거 너무 답답해. 냄새도 냄새지만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 뒤를 이어진 말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근데 시어머니 착하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건 지훈이 앞에서만 그런 거지. 겉으론 웃어도 속은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 진짜 너무 고리타분해서 대화 자체가 안 돼.
그 말들이 그대로 가슴을 때린다.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내 말투, 음식, 냄새 하나까지도 조심하는데 그녀는 그대로 돌아섰다. 멍하니 주방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다시 들여다봤다. 끓는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 더 뜨거웠다. 그날 저녁도 말없이 밥을 차렸고 된장국엔 고춧가루 하나 넣지 않았다. 나영의 입맛은 잘 맞았는지 국그릇을 비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들을 줄이야 하고 쓸쓸히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운함은 천천히 축적되어 갔다. 박미수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신을 더 움츠리게 만들었다. 음식 냄새가 올라갈까봐 창문을 열어놓고 요리를 했고 방에서는 항상 디퓨저를 켜두었다. 세탁기 돌리는 시간도 나영의 출근 이후로 미뤘다. 그렇게 지냈는데도 어느 날 나영은 또 말했다. 어머니, 옷에 냄새가 좀 많이 배는 것 같아요. 다른 세제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박미수는 조용히 슈퍼에 가서 비싸다는 향균 세제를 사왔다. 입구에서 계산하면서 지갑을 꺼내는 손이 괜히 허전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그 수고에 그저 혼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아들 지훈에게 말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막상 지훈을 마주하면 엄마, 요즘 나영이 많이 예민하지? 회사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대. 라는 말로 돌아왔다. 그 말에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아들은 자기 편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 역시 무심한 척하면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밥을 차려놓으면 지우는 어김없이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 말이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인사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씻겨 나가진 않았다. 박미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낮에는 근처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용해졌다. 어느 날 딸 지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요즘 괜찮아? 목소리가 힘이 없어. 지훈이네 집에서 불편한 거 있어? 그 순간 박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지치긴 하지. 나도 나이 들었나 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선 누군가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노인네 냄새. 그 말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딸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박미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따뜻한 물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니 가슴 한쪽이 알싸하게 저려왔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오래 참지 마. 예전부터 그랬잖아. 힘든 거 있으면 혼자 삼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훈이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나영이한테 덜 미안하려고 그러는 건지. 박미수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늦가을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넘어들며 그림자 하나를 길게 드리웠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올 때 품었던 기대들, 가족이니까 함께 웃고 살 줄 알았던 그 마음들이 하나 둘씩 바래지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처음 보여줬던 웃음, 아들이 했던 엄마 걱정 마세요라는 말, 딸의 전화 한 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조각난 유리처럼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지혜야, 나 그냥 며칠 시골에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내 고모도 보고 싶고 잠깐 바람도 쐬고 오면 괜찮아질지도 모르지. 진짜 괜찮겠어? 나랑 같이 갈래? 아니야. 너는 애들 봐야 하잖아. 나 혼자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난 뒤 박미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고요한 집 안,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오직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귓가를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가슴 속에서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 그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박미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고 가는 길에 장도 볼 겸 겉옷 하나 챙겨 나왔다. 지훈아, 나 점심 조금 지나서 올 거야. 나영이한테는 전해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 준비를 마쳤고 박미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가득한 정적이 어색했다. TV도 꺼져 있고 조용한 집 안에 나영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던 찰나 작은 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영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미수는 조금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서 점심 조금 지나서 들어온다고 지훈이한테 말했는데. 아, 그랬어요? 지훈이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저는 아기랑 둘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박미수는 말문이 막혔다. 미안해. 나영아, 다음부턴 꼭 너한테도 말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 입장이면 적어도 누구한테는 말씀을 주고 가셨어야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높아져 있었다. 박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신중하지 못했네라고 했지만 나영의 불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엄마가 되면 저절로 센스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박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외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불만이 터져나오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다. 박미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채 나영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확실한 불만과 더는 참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야 하죠? 그 말에 미수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외출 문제는 아니었다. 나영아,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었니? 말해줘. 고치려고 노력할게.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나영은 이미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한 상태였다. 불편한 거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해야 돼요? 냉장고 열면 된장 냄새 올라오는 거, 세탁기 돌릴 때마다 어머니 속옷이 섞여 있는 거, 부엌에서 식초 냄새 나는 거,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편했어요. 박미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조심했는데 그것도 부족했구나. 네,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제 공간에서 제 아이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매일 아침부터 냄새나는 국물에 대답도 없이 주방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제 하루가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미수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치밀어 올랐다. 그때였다. 지훈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영은 지훈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오빠, 마침 잘 왔어. 우리 이제 진짜로 정리 좀 하자. 지훈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나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영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영은 망설임 없이 쏟아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서 그래. 냄새, 생활습관, 말투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 매일 집에 들어오면 내 집 같지가 않아. 지훈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들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듯한 눈치였다. 그럼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했어. 돌려서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반응이야. 알겠다. 조심하겠다 말뿐이니 진짜 바뀐 건 없어.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박미순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나영이 말했던 거 알고 있었어? 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알았어. 그래서 나도 조심했어. 된장도 안 끓이고 빨래도 따로 했고 아침마다 디퓨저도 틀었고. 그 말에 나영이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걸 조심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텐 고통이었어요. 말끝이 매서웠다. 그 말이 박미순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식탁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그는 어디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었다. 박미순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간다. 그래야 조용해질 테니까. 그 말에 지훈이 얼굴을 들었다. 엄마, 그건 괜찮아. 이 나이에 사람 하나 편하게 해주는 것도 이젠 어려운 일이구나 싶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거실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껴 무릎에 얹고 있었다. 박미수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손에 설거지 그릇을 들고 조용히 물을 틀었다. 수돗물 소리가 작게 울리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영 말도 조금은 이해해줘.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 육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말에 박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든 사람은 너희만이 아니야. 나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어.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웃는 척하면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조금씩 젖기 시작했다. 내가 아침마다 된장국 끓이는 게 그렇게 불쾌했니? 젖은 수건 하나 같이 쓰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게 그렇게도 참기 힘든 일이었니? 박미순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지만 이미 그 손끝은 차가운 물보다 더 싸늘했다. 지훈아, 나는 말이다.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했고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는 날에 내가 속이 뒤집혀도 밥상 차렸어. 그녀는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없이 그 옆에서 서 있는 거 그게 제일 서운하더라. 그 말에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영은 뒤를 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둘 사이엔 정막이 내려앉았다. 박미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앉아있을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나영이 아니라 지훈이었다는 것도. 박미수는 그 다음날 작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만 챙겨 집을 나섰다. 지훈도 나영도 아직 잠든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손잡이를 천천히 놓으며 그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그래도 내 자리 비켜줘서. 지하철을 타고 딸 지혜의 집이 있는 안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흘러갔다. 지혜는 예상보다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잠깐 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박미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딸의 눈엔 그 미소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지혜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너무 기운 없어 보여. 박미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작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지혜야, 너 어렸을 땐 내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였는 줄 아니? 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냄새난다였어. 논두렁 옆에서 일하고 오면 내 아빠도 이웃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말했지. 그땐 그냥 웃고 넘겼거든. 내가 열심히 산 흔적이니까. 박미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더라. 그녀는 그렇게 작은 찻잔을 든 채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혜는 말없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미수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 설마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박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보기 좋아서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었나 싶더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네 오빠도 나영이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차가 식고 공기마저 묵직해졌다. 박미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토해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걸음소리도 기침소리도 심지어 냉장고 여는 것도 눈치가 보여. 그녀의 눈가엔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 집에선 내가 존재 자체로 민폐였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지혜는 그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주방에서 물을 가져오며 눈시울을 꾹 눌러 닦았다. 엄마, 나 그냥 못 넘겨. 오빠한테도 말해야겠어. 아니야. 그냥 내 엄마가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하게도 괜찮아. 이미 많이 지나왔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끝이 떨렸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없는 시간이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감쌌다. 그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 들고 있던 캔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 발걸음을 돌렸다. 엄마한테 괜찮은지 전화라도 해볼까?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현관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나영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진짜 드디어 나가셨어. 나 오늘 아침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집안에 내가 원하는 냄새만 나고 주방도 깨끗하고 살 것 같더라니까. 그 말에 지훈의 손에서 캔커피가 살짝 흔들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은 뚜렷했다. 진짜 숨 막혔어. 지훈이 앞에선 착한 척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어쩌면 이렇게 오래 버텼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지훈은 가슴 속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조용히 국을 끓이고 한 발 한 발 소리 죽이며 다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순간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 솔직히 이 기회에 따로 살자고 말할까 싶어. 지훈이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아. 그 말에 지우는 그대로 문을 닫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의 눈에 비친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불은 꺼두고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가로등 불빛만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선 엄마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이 자꾸 겹쳐졌다. 가방을 챙기던 그 손,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던 그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나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무심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한텐 연락했어?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낮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나영아, 엄마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어? 그 질문에 나영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지훈아, 나 그냥 내 생활이 사라지는 느낌이 싫었어. 하루 종일 애 보고 일하다 보면 나도 지쳐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어머니까지 신경 쓰는 게 버거웠어. 근데 그게 숨소리조차 싫다고 말할 만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나영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지금껏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꺼냈다. 엄마, 말 없으신 분이야? 근데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었는지 내가 이제야 알아버렸어. 나영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말 그렇게 쉽게 내뱉지 마.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난 오늘 처음 알았어. 그 말이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엔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아무 말보다 더 무겁고 또렷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박미수는 딸 지혜의 집에서 지냈다. 큰 말 없이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밥을 차리고 다시 앉았다. 지혜는 어머니의 무표정 속에서 무너진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말없이 어머니 옆에 머물렀다. 어느 날 아침 지혜가 따뜻한 국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냥 이렇게 계속 계실 거야? 박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더라. 하지만 그렇게 도망쳐버리면 엄마가 받은 상처는 계속 그 자리에서 썩을 거야. 그 말에 박미수는 잠시 숟가락을 놓고 지혜를 바라봤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또 눈치 보며 살라는 거니? 다니, 이번엔 똑같이 해줘. 똑같이 되갚아줘, 엄마. 박미수는 놀란 얼굴로 지혜를 쳐다봤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평생 그렇게 조심만 하며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엄마도 말 좀 하고 살아. 냄새 난다고? 그럼 더 진하게 끓여봐. 불편하다고? 불편한 게 뭔지 똑같이 보여줘. 지혜의 말에 박미수는 처음으로 웃음 같은 걸 흘렸다. 너 내 성격 참. 나 엄마 닮았거든. 근데 안 참는 버전. 그날 밤 박미수는 가방을 다시 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10시 15분 그녀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지훈이 문을 열자 당황한 얼굴로 엄마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미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올 줄 몰랐니? 이 집 아직 내 짐 좀 남아있더라고. 그날 오후 박미수는 장을 봐서 돌아왔다. 된장, 마늘, 파, 멸치, 그리고 묵은 김치까지 평소보다 진한 냄새가 올라올 재료들로 장바구니를 꽉 채웠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큰 냄비를 꺼내 불을 올렸다. 들기름에 마늘을 볶아 향을 진하게 냈고 그 위에 된장을 푹 풀어 넣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 잠시 뒤 방 안에서 나영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냄새가 집안에 너무... 박미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된장국 끓이고 있어. 며칠 못 먹으니까 입안이 허전하더라고. 근데 아기가 아직 자고 있는데 그 냄새 때문에 깨면 어쩌려고요? 잠은 다시 자면 되지. 어른은 끼니 놓치면 큰일 나. 그 말에 나영은 말문이 막혔다. 평소 같으면 바로 냄비 뚜껑을 덮고 미안하다며 한 걸음 물러섰을 텐데 오늘의 박미수는 도무지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설거지는 일부러 큰 소리 내며 했고 세탁기도 한낮에 돌렸다. 다 돌린 후엔 베란다에 내놓은 빨래에 자신의 수건과 속옷을 맨 앞에 걸었다. 나영은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바라보다 결국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박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다는 얼굴이었다.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하던 시간들. 그건 온전한 평화도 존중도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나영은 참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활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같이 못 지내겠어요. 박미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에 맞춰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혹시 기억은 하니? 그건
제가 잘못했단 뜻은 아니에요. 그렇겠지. 난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했으니까. 그 순간 지훈이 퇴근에 들어왔다. 둘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곤 신발도 벗기 전에 다가왔다. 또 무슨 일이야? 나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이대로 못 살아. 어머니가 아침부터 된장국 끓이고 설거지 소리 일부러 크게 내고 속옷까지 베란다에 걸어놓고 이건 그냥 반항이야.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박미순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젠 좀 말하면서 살려고.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에 들었던 나영의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쉰 뒤 말했다. 나영아, 이젠 엄마 편 좀 들어야겠다. 그 말에 나영은 눈을 크게 떴다. 오빠 무슨 말이야?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아니, 그동안 너 힘든 거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말없이 참는다고 다 괜찮은 거 아니거든. 지훈의 말에 박미수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라봤다. 아직은 서툴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덜 저미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조금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의 말이 끝나고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싱크대 앞에 천천히 섰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식기건조대를 정리하던 중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안 들리는 척해도 다 들리고 모르는 척해도 다 느껴지거든. 그녀는 나영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낮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내 말에 상처받은 건 된장국, 냄새나 속옷 때문이 아니었어. 그 말 뒤에 깔린 당신은 우리 집에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날 무너지게 했어. 나영은 그제야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공기는 조용하고 무거웠다. 난 내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지훈이 엄마고 이 집에서 수고한 사람이기도 해. 누구보다 너희 둘 잘 되길 바랐고 내가 불편해도 괜찮다 생각하며 살아왔어. 그녀는 찬장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근데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내 마음 챙기며 살기로 했어. 내가 없어도 되는 집이라면 정말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원하는 거냐? 그건 너희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박미순의 말은 분노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낸 오래된 진심이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은 꺼지지 않은 채 늦도록 켜져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다. 박미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부엌에 섰다. 된장국을 끓이지는 않았지만 작은 밥상 하나를 정갈하게 차려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나서서 하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몫만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영도 달라졌다. 그녀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주방에 들어와 수저를 놓거나 아이 젖병을 씻으며 눈을 마주치려 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작은 변화의 신호였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끓인 국을 먹고 아내가 건넨 반찬을 받아들었다. 그 평범한 아침 식탁 위에서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곱씹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애써야 하는 관계, 그건 가족이기에 더 필요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영은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박미수는 설거지를 마친 후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나영은 머뭇거리다 그 앞에 살며시 앉았다. 어머니, 박미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영의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땐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박미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무슨 마음으로 계셨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불편함이란 단어만 키워갔던 것 같아요. 박미수는 그제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누구나 자기 마음 챙기기도 버거운 날이 있거든. 나영은 눈을 살짝 떨구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모질게는 안 할게요. 아니, 그런 마음 안 먹을게요. 그 말은 완벽한 화해도 눈물의 포옹도 아니었지만 박미순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 그녀는 그 따뜻함을 조용히 차가 식어가는 컵에 담아냈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짙었던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듯했다. 주말 저녁, 지우는 가족 셋이 모인 식탁 앞에서 잠깐의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우리 한 번쯤 제대로 얘기해보자. 박미순과 나영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말없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도 나영이도 각자 너무 많이 참았는데 정작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그의 말에 박미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나영은 숨을 조용히 들이쉬었다. 이 집에서 셋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가 같은 방식으로 편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했지만 두 여자의 마음을 동시에 흔들었다. 지우는 식탁 중앙에 있는 국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국, 엄마가 매일 끓이던 거잖아. 예전엔 그냥 맛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왜 엄마가 늘 아침마다 국을 끓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말에 박미수는 조용히 웃었고 나영은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이젠 서로 말 좀 하면서 살자. 기분 나쁜 건 바로 얘기하고 좋은 건 더 자주 표현하고 우리 그렇게 좀 살아보자. 말끝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박미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하자. 나영도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조금은 뻣뻣하고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방으로 들어온 박미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걷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로 나무짚이 살랑이고 멀리 아이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다. 작은 방, 불편한 주방, 낯선 냄새와 소리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들의 웃음과 손자의 첫 울음, 며느리의 처음 건넨 미소 같은 기억도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언제부터 여기서 내 자리를 찾으려 했었을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자리라는 건 얻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침대에 앉은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다리 위에 펼쳐놓았다. 지혜가 어릴 적 수놓아준 작은 꽃무늬 수건. 그 수건을 꼭 쥐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가족이란 게 때로는 견디는 거고 때로는 기다리는 거고 무엇보다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거더라.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다독임에 가까웠다. 그렇게 박미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용히 잠에 들었다.